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앤 이슈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카카오 주요 서비스는 대부분 정상화됐지만 다음 메일과 카페 등 일부 기능의 나흘째 복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이용자들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변호사 연결해서 손해배상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카카오톡 먹통 사태로 인해 카카오와 네이버 관계자들이 국정감사에 출석하기로 한 가운데 여야가 후속 법안 마련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3만 명대로 올라선 가운데 수능 사흘 전인 다음 달 14일부터 전국 모든 고등학교와 고사장이 원격 수업으로 전환됩니다. 코로나19로 격리 통보를 받은 수험생은 별도의 시험장이 배정됩니다. 20대 노동자가 작업 도중 숨진 제빵 공장은 끼임 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도 7년간 안전 인증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동계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경영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오늘 새벽 제주도 마라도 인근 해상에서 29톤급 어선이 전복돼 선원 4명이 실종됐습니다. 해경은 경비함정 2대와 구조대 등을 동원해 사고 해역 인근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내륙에 내려졌던 한파주의보가 모두 해제됐지만 쌀쌀한 초겨울 날씨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에는 예년보다 열흘 일찍 첫서리가 내렸습니다. 네, 카카오 먹통 사태 나흘째입니다. 일부 기능은 여전히 복구가 안 돼서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데이터 센터 화재는 전기실에 있는 배터리에서 처음 시작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경찰은 현장 직원들을 불러서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원 기자. 네, SK CNC 데이터 센터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번 화재 원인이 일부 나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화재 현장 합동 감식 조사는 그제와 어제 이틀을 걸쳐서 마무리됐습니다. 어제 이어진 2차 합동 감식에서는 화재 발생 지점으로 지목됐던 지하 3층 전기실 등을 조사하며 화재 원인을 규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경찰 등이 화재 당시 CCTV를 분석한 결과 불은 전기실 안에 있던 배터리 1개에서 처음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화재 발생 초기엔 일명 UPS라고 불리는 무정전 전원 장치에서 불이 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CCTV를 봤더니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처음 스파크가 일어난 뒤 화재가 발생했고 곧이어 자동 소화 설비가 작동하는 모습이 확인된 겁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배터리를 수거한 뒤 분해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분석 결과가 나오려면 3주에서 한 달 가까이 걸릴 전망입니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당시 현장에 있던 SK CNC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화재가 발생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재 발생 과정에 현장 직원들의 과실이 있었는지와 함께 관리 감독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카카오 서비스 복구는 얼마나 진행이 됐습니까? 네, 어제까지만 해도 불안정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던 카카오톡과 PC 카카오톡의 모바일 메시지 송수신 기능은 현재는 좀 이용을 하는데 큰 지장은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직 복구되지 않은 기능들도 여전히 남아 있는데요. 카카오는 오늘 오전 9시 기준으로 다음 메일과 톡서랍, 카카오페이 일부 주요 기능 등이 아직 정상화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오늘 중으로 일부 기능은 복구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버 복구에 시간이 걸리면서 카카오는 서비스 전체 복구가 완료되는 시점을 못 받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카카오톡이나 공식 SNS 계정을 통해 주기적으로 복구 현황을 알리면서 이용자들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SK CNC 데이터 센터 앞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이번 사태로 개인은 물론 기업과 정부까지 우리가 플랫폼 하나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카카오 공화국의 민낯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같은 혼란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서비스를 분산하고 독과점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카오 서비스가 먹통이 되자 일상도 멈췄습니다. 택시기사의 하루 수입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승객분들은 전부 다 카카오티로만 하지 카카오티가 거의 한 80% 90% 되니까 UT나 티몬이 온다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미용사는 반나절 동안 온라인 예약을 받지 못해 허탕을 쳤습니다.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많이 바쁘고 예약이 많이 들어오는데 예약이 중단된 상태였으니 여기 타격도 있었죠. 불안해요. 메신저와 모빌리티, 금융, 쇼핑 등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올해 8월 말 기준 카카오 계열사는 134곳에 달합니다. 카카오가 마비되면 개인 간 소통 차단은 물론 생계 기반까지 흔들리는 상황에 직면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로 전 국민이 하나의 플랫폼에 의존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진단합니다. 우리가 결국에는 카카오톡을 버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복수의 플랫폼을 가지고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을 정부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카카오톡 이용이 어려울 때 쓸 수 있는 비상 연락 앱을 깔아두는 움직임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 경쟁사인 네이버 메신저 라인 이용자 수가 급증했고 구글 플레이 인기 순위엔 카카오가 아닌 플랫폼 사업자의 택시 호출 앱이나 지도 앱이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의 지위 남용과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심사 지침을 연내 제정할 계획입니다. 이번 카카오 먹통 사태로 공정위의 심사 기준은 한층 더 강화될 걸로 보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2년 전에 이미 국회에서는 이번에 불이 났던 데이터 센터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은 정치권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당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여기에 대한 문제적인 내용을 알고 계시죠? 예. 최근 이제 관련된 단체들에서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을 했는데 이게 이제 이쪽의 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이제 과잉 규제 요소가 있다는 점도 일리가 있는 쟁점이 될 것 같고요. 데이터 센터는 다른 방송통신업자와는 달리 자기들이 고유의 데이터를 보존을 하고 있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과정에서의 영업 비밀, 또 프라이버시 침해 이런 걸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사실 재난의 경우 대비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큰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가 포함되어야 되는 건 맞고요. 정치권은 후속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김건희 여사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의혹을 두고 여야가 부딪히면서 곳곳이 파행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황윤태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카카오 먹통 사태 나흘째입니다. 대책이 좀 나오고 있습니까? 네, 먼저 여당인 국민의힘은 내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와 당정협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 국회에서 폐기됐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 내용 관련 협의가 이뤄질 예정인데요. 이 법안은 국가재난관리 기본계획 대상에 민간 데이터 센터를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기업 데이터 센터의 안전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 즉 데이터 센터의 안전한 관리, 그로 인한 장애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그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논란이 아니라 갑자기 독과점 문제로 전환하면서 이슈가.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전반기에 논의됐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 법안을 다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이 법안은 문재인 정부 당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했던 법안인데요. 플랫폼 이용 사업자에 대한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민주당은 카카오가 독점적 플랫폼이라는 점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카카오톡 같이 전 국민 서비스가 불통됐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보면은 일면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겁니다. 여야가 앞다퉈 카카오 먹통 사태 재발 방지 관련 법안을 고민 중인데 플랫폼 사업자 규제와 의무를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국정감사는 종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국정감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먼저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사용 의혹과 관련해 첫 재판이 열리는 만큼 수행비서 배모 씨의 혐의를 제기하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정감사 자료 제출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았다며 방탄국감을 하고 있다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반발한 민주당은 행원위 국정감사가 이 대표를 겨냥하는 곳이냐며 반발했고 장내에 소란이 일어 감사가 한때 중단됐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전날 국정감사 도중 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최고존엄이라는 표현을 쓴 데 대해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것을 놓고 공방이 이어져 감사를 시작하지도 못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 이력 이슈가 다시 도마에 올랐는데요. 민주당 이모경 의원은 지난 2008년 까르띠에 소장품전 개최 허위 이력이 잘못돼 삭제를 요청했는데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여야 양쪽의 의혹을 물고 늘어지는 만큼 정쟁이 오늘 내내 이어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네, 오늘 아침에는 당정 협의도 있었죠. 어떤 내용을 논의했습니까? 네, 정부와 여당은 오늘 아침 국회에서 민주당이 최근 발의했던 양곡관리법에 대한 당정협의회를 열었습니다. 당정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양곡법 개정안이 쌀 공급 과잉을 심화하고 재정 부담을 가중해 농업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쌀 수급 균형과 쌀값 안정이 가능하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요청했고 민주당과도 여러 채널로 협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고질적으로 과잉 생산되는 쌀만 20만 톤에 달한다면서 당정 결과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또 내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 양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혀 여야가 다시 거세게 맞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새벽 서귀포 앞바다에서 어선 한 척이 뒤집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배에는 선원 4명이 타고 있던 것으로 알려져 해경과 해군 등 관계기관이 선원 수색과 구조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제주 연결해서 사고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고재영 기자. 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사고가 난 곳이 정확히 어딘가요? 네, 서귀포 마라도 남서쪽 6.8km 해상입니다. 사고 어선 선주가 해당 어선과 연락이 안 된다면서 새벽 2시 40분쯤 해경에 신고했습니다. 이어서 새벽 3시쯤에도 같은 선단에 속한 어선이 연락이 안 된다면서 해경에 신고했습니다. 사고 어선은 서귀포 선적 29톤급 갈치아비 어선인데요. 어선에는 우리나라 선원 2명과 베트남 국적 선원, 인도네시아 선원 1명 등 각각 1명 등 모두 4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사고 어선은 정원이 8명인데요. 하지만 조업의료에 4명만 타고 바다에 닻을 내려 임시 정박하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기자 브리핑에서 사고 선박이 궂은 날씨에 대기하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고 어선은 뒤집혀 배 밑부만 남긴 채 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고 신고를 접수한 해경이 5,000톤급 경비함정과 특공대, 구조대를 동시에 파견해 구조 작업에 나섰습니다. 해군을 비롯한 관계기관도 사고 해역에서 선원 수색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사고 주변 해상과 선 내에 고립된 승선원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선체 진입을 여러 번 시도했지만 궂은 날씨에 선원들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사고 해상에는 어제부터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지금도 초속 12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고 파도도 3m 이상 높게 일어 구조 작업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3만 명대로 올라서며 감소세가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달 17일 대입 수능 시험이 치러지는데요. 이를 위해 시험 사흘 전부터 모든 고등학교의 수업이 원격으로 진행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명신 기자. 네, 최명신입니다. 네, 신규 확진자 감소세가 주춤한 것 같은데 자세한 현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33,248명입니다. 하루 전보다 2만 명 이상 늘었습니다. 2주 전보다 16,000명, 일주일 전보다는 17,000명 정도 늘었습니다. 화요일 발표 기준으로 확진자가 증가하기는 지난 8월 23일 이후 8주 만입니다. 또 신규 환자가 전주 대비 증가하기는 지난 14일부터 닷새 연속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247명으로 일주일째 2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하루 새 숨진 사람은 6명으로 98일 만에 한 자릿수로 내려왔습니다.
신규 환자 수가 반등하면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세로 돌아서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방역당국은 최근 재유행 감소세가 정체기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보고 유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12월 초 우리 국민의 25%가량만 면역력을 갖추게 돼 이때 본격적으로 코로나19 재유행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당국은 또 코로나19와 계절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이른바 트윈데믹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특히 60세 이상 고령자의 개량 백신 접종과 독감 예방 접종 참여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달 17일에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치러지는데 교육당국이 방역 관리 대책을 발표했다고요? 네, 먼저 수능 사흘 전인 다음 달 14일부터 전국 모든 고등학교와 고사장이 설치되는 학교가 원격 수업으로 전환됩니다. 또 코로나19로 다음 달 11일 이후 격리 통보를 받은 수험생은 별도의 시험장이 배정되고 입원 치료 중인 수험생은 전국 24개 병원 시험장에서 수능을 치르게 됩니다. 확진 판정을 받지는 않았지만 코로나19 증상이 있다고 보이는 경우엔 일반 시험장에 마련된 분리 시험실에서 응시하면 됩니다. 만약 수능 시험일을 앞두고 격리 통보를 받았다면 즉시 관할 교육청에 알려 분리 시험장을 배정받아야 하는데 수능 전날 PCR 검사를 받게 됐다면 신속한 조치를 위해서 검사소에 수험생임을 알려야 합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수능 2주 전부터는 자율방역 실천기관을 운영해 학원과 교습소, 스터디 카페 등 수험생들이 많이 다니는 시설의 방역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명신입니다. 한국전력이 아직 계약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공사 대금을 최대 80% 수준까지 깎자고 협력업체들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존 공사비 수천억 원을 안 주면서 바뀐 공사 대금 계산법으로 소급 적용하겠다고 합니다. YTN 취재 결과 한전 자체 법률 검토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결론이 난 사안인 만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정식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준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전기가 발전소나 변전소에서 마지막으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단계를 배전이라고 합니다. 골목 곳곳 전신주들이 대표적인데 전력망의 모세 혈관과도 같아서 한국전력은 전문회사 471곳에 외주를 줘서 노동자 10,000명 이상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한전은 지난 4월부터 배전공사 잔금 수천억 원을 치르지 않은 채 공사대금 계산법 변경을 외주업체들에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한전이 준공 처리를 하면 정해진 계산법에 따라 대금을 받는 구조인데 변압기 교체 등 공사를 다 마쳐도 준공을 안 내주는 겁니다. 업체의 재정은 지금 도산 직전까지 몰려있는 상황이고요. 공구랑 장비 관리는커녕 근로자들의 급여마저도 밀리기 시작하니까 항상 미안한 마음뿐이죠. 지난 1월 한전은 사다리로 직접 전신주에 오르는 승주 작업이 안전사고를 유발한다고 판단해 모든 작업에 고소작업차를 동원하도록 바꿨습니다. 그런데 작업이 기계식으로 바뀌었으니 공사비를 계산하는 방식도 새로 만들자면서 이른바 품셈이 확정될 때까지 준공을 미루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계약 도중에 계산법을 바꾸자는 건데 결과적으로 단가 후려치기 수준입니다. YTN 취재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변압기 교체 공정의 바뀐 품셈을 시스템에 시범 적용한 잠정안대로 계산해봤습니다. 변압기 무게마다 다르게 계산하던 공량을 통일한 데다 이조차 대폭 깎아서 어느 공정의 경우 81만 원대의 공사가 12만 원대로 뚝 떨어지기도 합니다. 변압기 교체 공사 종류별로 평균을 내봤더니 76%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심지어 한전은 묶어둔 대금마저 새로운 품셈을 소급 적용해서 지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3천억 원 규모로 추산되는 미지급 대금이 2,500억 원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배전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한전이 추구하는 핵심 가치 중 하나가 사회적 가치, 신뢰, 소통 이런 게 있던데 정말로 신뢰와 소통을 기반으로 좀 정상적인 운영을 해줬으면. YTN 취재 결과 한전 내부 법률 검토에서도 품셈의 일방적인 변경은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공법을 바꾸는 경우 설계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대 동의를 얻어서 계약을 바꿔야 하지만 회사들이 반발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결론을 받아든 뒤에도 한전은 다음 달까지 새로운 품셈을 확정하고 밀린 대금을 소급 적용해 지급한다는 방침을 꺾지 않았습니다. 한전은 품셈 변경을 업계와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는 데다 준공이 안 난 공사에 새 품셈을 적용하는 건 소급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또 새 품셈에서 일보공사 외에는 오히려 공사비가 늘어서 해마다 600억 원이 더 지급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전체 배전업체가 속한 협의회는 지난 7월부터 품셈 변경에 반대한다는 공문을 일관되게 한전에 보내왔습니다. 품셈도 전산에 등록된 것 말고는 안내받은 게 없는데 이대로 계산하면 업체마다 평균 7억 원 이상 대금이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배전 서비스를 독점하는 한전에 대해서 지난달부터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거래 행위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카카오 서비스 대부분이 복구됐지만 후폭풍은 여전합니다. 카카오 측이 먼저 유료 서비스에 대한 보상에 나선 가운데 집단 소송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 무료 서비스 이용자라도 배상이 가능하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신재현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네. 예,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일단 네. 이번 카카오톡 먹통 사태 피해 대응하기 위해서 카페를 개설하셨습니다. 지금 반응이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카페를 개설한 것은 이제 소송을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법률적인 조언을 드리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요. 예. 지금 단계는 카카오 측에서 어떤 배상 방안을 낼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가지고 자기의 손해가 다 배상되지 않았다. 이런 분들이 소송을 희망하시면 그때 도와드릴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예. 아직은 그렇게 반응이 많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지금부터 소송에 참여하려는 분들이 많이 모이실 것 같고요. 일단 카카오는 피해나 보상이 명확한 것부터 좀 정리를 하는 것 같은데 애매한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택시기사님들은 보상이 가능할 것 같은데 얼마나 가능할지가 또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합리적인 보상 방법이 있을까요? 택시기사분들은 배상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 카카오를 이용해서 손님을 받았던 때와 그렇지 못한 때를 비교해서 매출액의 차익을 손해로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그걸 일일이 지금 택시기사님들이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하루 매출액을 비교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카카오톡이 잘 됐던 날과 그렇지 않은 날의 매출을 비교해서 그런 매출액의 차익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런 방식으로 또 할 수가 있고요. 또 카카오에 대한 다양한 방법으로 광고를 하는 업체들이 있을 텐데 이런 업체들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 분들은 이제 카카오톡 측에서 광고 기간을 그 기간만큼 연장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그 광고 기간에 해당하는 광고비를 방해해 준다거나 아니면 아까처럼 광고를 할 수 있었던 기간과 아닌 기간 동안에 매출액의 차익 정도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건 좀 사안에 따라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음향 상태가 조금 고르지 못한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가장 궁금한 부분입니다. 이 무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피해인데 이럴 경우 배상이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변호사님께서는 그래도 가능하다 이런 입장이시죠?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지하철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노인분들은 무상으로 이용을 하잖아요. 예. 그리고 다른 분들은 유상으로 이용을 하고. 근데 지하철을 이용하다가 무슨 손해를 입었다. 지하철 공사의 과실로. 그런 경우에 무상은 해당 안 해주고 유상은 해당을 해준다. 그런 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무상의 이용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카카오 측에서는 이용 계약에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예. 그런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서 손해를 입었다. 그러면 그런 손해는 당연히 배상을 해줘야 되겠죠. 하지만 무상이니까 카카오 측에 무슨 예. 지금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죄송합니다. 예, 지금 다시 들리시나요? 예, 들립니다. 네, 이어서 답변을 해주시죠. 예, 무상이니까 좀 이렇게 카카오 쪽의 주의 의무가 좀 완화될 수가 있고 좀 책임의 범위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책임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화상전화로 실시간으로 연결을 하고 있는데요.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한 상황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무료 서비스 이용자들도 보상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영업자분들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습니다. 카카오 채널로 예약을 받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분들도 좀 보상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보상이 가능한데 이제 그런 부분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그 자신이 입은 손해가 그런 카카오톡의 장애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다. 그리고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얼마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들을 충분히 가지고 계시다면은 배상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변호사님 저희가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극한의 상황을 좀 가정을 해볼게요. 카카오 택시가 잡히지 않아서 중요한 미팅을 놓쳤습니다. 만약에 그것 때문에 업무나 계약에 차질이 생겼다면 그것도 가능합니까? 손해의 종류에는 그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통상손해는 일반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손해를 의미하고 특별손해는 이제 예상하기 어려운 손해를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카카오 택시 기사들이 손님을 받지 못했다 이런 거는 통상적인 손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그런 카카오톡을 하지 못해서 뭐 중요한 미팅을 하지 못해서 계약을 못해서 손해를 입었다. 이런 손해는 솔직히 좀 카카오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손해잖아요. 그래서 그런 손해는 좀 특별 손해로서 좀 배상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카카오톡 말고도 다른 여러 수단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수단을 또 이용하지 않은 것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사안에 따라 좀 달리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재현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길 가던 오토바이를 세우고 마약이 든 가방을 건네는 신종 유통수법이 의심되는 사건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 마약을 전달한 장소가 경찰서 바로 맞은편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저희 취재 결과 같은 장소에선 이전에도 마약 관련 신고가 여러 차례 접수됐던 것으로 드러나서 경찰이 손 놓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YTN이 단독 보도한 묻지마 마약 퀵배송 사건. 경찰은 서울 동대문구 골목길에서 배달 가던 오토바이 기사를 붙잡고 마약 배송을 의뢰한 2인조 남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용의자 신원을 파악하는 대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설 계획입니다. 용의자들이 이른바 묻지마 퀵배송을 시킨 범행 장소입니다. 바로 길 건너편에 경찰서가 있는데도 보란 듯이 마약 배달을 맡겼습니다. 주민들은 블랙박스에 찍힌 용의자들을 최근 동네에서 자주 봤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 동네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중학생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 범행 장소 부근에선 이미 여러 번 마약 관련 신고가 접수됐던 거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지난 4월엔 범행 장소와 80m 떨어진 주상복합 건물 정화조에서 일회용 주사기 수십 개가 발견됐습니다. 건물엔 입주한 병원이 없어서 마약 투약에 사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최근에 의심스러워가지고 정화조를 싹 폈잖아요. 정화조 트니까 정화조에서 마약과 주사기가 나왔다고. 비슷한 시기 해당 건물 지하 거주자 등 3명이 마약 투약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선 그동안 경찰이 마약 의심 신고에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여기가 마약 소리가 많이 나왔었지. 근데 실시해서 그렇지. 경찰은 그냥 뭐 눈에 보이는 대로 수박 거달기식으로 이렇게 일처리하고. 이에 대해 관할 경찰서는 이전에도 신고를 받고 현장 조사를 나갔지만 마약 관련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이번 마약 퀵배송 사건과 관련해선 용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어 탐문 수사를 자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낮 경찰서를 길 하나 사이에 두고 벌어진 묻지마 마약 퀵배송 사건. 경찰이 평소 주기적인 단속과 제대로 된 수사에 나섰다면 마약 사건이 반복해서 터졌겠느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최근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로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면서 한일 관계도 가까워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무부 브리핑에서는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가 한미일 군사훈련 탓이라는 중국 등의 주장을 헛소리라고 일갈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미국 전현직 국무장관의 대담에서 콘돌리자 라이스 전 장관은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직선적 질문을 던졌습니다. Do you really want nuclear weapons in the hands of, shall we say, troublesome regimes like the North Koreans?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북한 정권은 무시받는 걸 싫어한다며 국제사회에 관심을 끌려는 게 목적이라 여전히 골칫거리라고 답변했습니다. And so when the world is focused elsewhere,
this is a reminder that we're still here, we're still a problem, you have to deal with it. 그러면서 최근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 관계가 더 가까워졌고 북한은 이에 더 반발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Among the United States, Japan, Korea together, which has lots of benefits, including bringing Korea and Japan closer together. I think that Kim Jong-un saw that and didn't like it. 국무부 브리핑에서는 최근 중국 시진핑 주석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답전을 보내 북중 간 단결을 강조한 데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베단트 부대변인은 즉답 대신 지난주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미사일 발사를 한미일 군사훈련 탓으로 돌린 건 헛소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This false claim that U.S. provocations were the origination of these ballistic missile launches or anything like that. That's baloney and absolutely not the case. 최근 미국 일각에서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 가운데 블링컨 국무장관은 핵 비확산에 방점을 찍으며 북한 핵을 인정할 생각이 없음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등의 자폭 드론과 로켓 공격이 이어져 임신부를 포함해 민간인 8명이 숨졌습니다. 유럽연합 EU는 다음 달부터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키이우의 중심가 한 건물에서 미사일이 발사됩니다. 곧이어 인근 건물에서 폭발이 일어나며 화염이 솟구칩니다. 키이우 곳곳에서 자폭 드론 공격이 또다시 이어지면서 우크라이나군이 격추를 시도했습니다. 키이우시 당국은 자폭 드론 공격으로 임신부를 포함해 4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명백히 민간인을 겨냥한 공격이라며 모든 국제기구에서 러시아 퇴출과 드론 공격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Просто зараз відбувається нова російська атака дронами і є збиття. Світ може і повинен зупинити цей терор. 러시아가 동북부 수미주 변전소를 로켓으로 공격해 4명이 숨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 EU는 다음 달부터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우크라이나의 무기 구매 지원을 위해 약 7천억 원 규모의 추가 재정 지원도 결정했습니다. It's very important that we establish a EU military training mission to Ukraine and also that we release more money for supplying Ukraine with weapons. 한편 우크라이나는 현지 시간 17일 남부 항구 도시 마리우폴의 최후 항전 근거지 아조스탈 제철소에서 항복한 37명 등 여성 포로 108명이 러시아와 포로 교환으로 석방됐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오늘 아침 때 아닌 초겨울 추위가 나타났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5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가을 최저 기온을 경신했고요. 예년보다 10일이나 빨리 첫 서리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내륙 곳곳에 첫 한파주의보도 내려졌는데 현재 한파주의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낮 동안에도 종일 쌀쌀함이 감돌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14도로 예년 기온을 6도나 밑돌 것으로 보이니까요. 따뜻한 옷차림으로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청명한 하늘이 함께하겠고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해안가를 중심으로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동해안 지역에서는 너울성 파도도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1에서 5도가량 낮아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14도, 대전과 광주는 15도가 예상됩니다. 때이른 초겨울 추위는 모레 아침까지 이어진 뒤 낮부터 점차 누그러지겠고요. 한 주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가 점점 건조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영국에서 반시진핑 시위를 벌인 남성이 중국 영사관 안으로 끌려가 집단 구타를 당했습니다. 중국 본토에서는 당국의 철통 감시를 뚫고 반시진핑 낙서 시위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호 기자입니다. 영국 맨체스터 주재 중국 영사관 앞. 하늘이 중국 공산당을 멸할 것이라는 현수막과 시진핑 주석이 왕관을 쓴 풍자화 등을 내걸고 시위를 하던 홍콩 출신 남성이 갑자기 영사관 안으로 끌려갑니다. 주변에서 황급히 저지에 나섰지만 역부족.
헬멧과 보호복 등을 갖춘 건장한 요원들이 영사관 안에서 주먹과 발로 마구 폭행합니다. 머리채를 잡힌 채 끌려가는 것을 막지 못하고 영사관 진입을 주저하던 영국 경찰이 뒤늦게 안으로 진입해 피해자를 끄집어내고서야 폭행이 중단됐습니다. 嘅原因，你哋香港所謂嘅政府話我哋係暴徒，而家你哋政府中國嘅人做啲乜嘢呢？邊個先係暴徒呢？我哋係一個和平示威，點解要打我哋？ 영국서의 이번 시위는 시 주석의 집권 3기를 여는 대관식 성격의 당 대회가 개막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지난 13일 독재자 시진핑 타도라는 현수막이 베이징 한복판 고가도로에 걸린 뒤 중국 본토 곳곳에서는 철통 감시가 이루어지는 상황. 하지만 반 시진핑 시위는 다양한 형태로 확산하는 양상입니다. 최근 베이징의 영화자료관 화장실에서는 반독재 반 PCR 검사, 봉쇄 대신 자유 등의 내용의 낙서가 발견됐습니다. 또 상하이와 선전, 시안 등의 버스 정류장 등에서도 비슷한 문구의 낙서와 유인물이 발견돼 관련 사진들이 트위터 등에서 돌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1989년 천안문 민주화 시위 당시 맨몸으로 진압군 탱크 행렬에 맞선 이른바 탱크맨을 거론하며 시진핑 체제에 맞선 용감한 뉴 탱크맨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시장에 넘치는 쌀을 의무적으로 매수하는 내용이고요. 농해수위 양권조정위를 통과했고 내일 전체 회의가 예정이 돼 있죠. 민주당이 지금 위원장을 맡고 있으니까 회의를 소집하겠다고 한 상황이고요. 만약 그걸 통과하면 법사위 본회의 이렇게 절차를 밟게 됩니다. 오늘 당정이 여기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대안이 있는 겁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대안도 있습니다. 그런데 양곡관리법은 국민들께서 잘 모르세요. 농민들은 좀 아시는데 일반 국민들이 좀 잘 모르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왜 반대하는가? 법은 누구나 다 공평한 거잖아요. 농민도 또 뭐 벼농사를 재배하는 분도 콩을 재배하는 분도 또 뭐 땅콩을 재배하는 분도 다 균등하게 법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곡관리법의 취지는 쌀을 생산해가지고 잉여 농산물이 남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의무적으로 사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다른 농작물들이 많이 생산될 때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되고요. 농작물만 사줄 수가 없잖아요. 축산물도 사줘야 되고 수산물도 사줘야 됩니다. 다음에는 공산품까지 사줘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반대를 하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도 집권 시에 똑같은 법이 민주당 의원에 의해서 법이 제출이 됐었거든요. 그때 이것을 처리를 못하고 정부에 손을 들어줬던 이런 선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이렇게 처리할 게 아니라 앞으로 여야가 좀 더 숙고하고 협의를 해서 농민들을 정말 도와줄 게 뭐가 있는지를 검토를 하자. 그리고 추가 잉여 농산물은 더 많이 나오지 않도록 타작물 있지 않습니까? 타작물 같은 경우를 더 많이 면적을 확대하고 보조금도 좀 더 주고 이래서 쌀이 1인당 소비량이 옛날에는 뭐 한 60kg였다가 지금 53kg까지 줄었거든요. 계속 줄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쌀도 좀 조절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또 우리 농민들께서 일정한 금액은 또 보장 아닌 보장을 받아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야가 협의를 해야지 이 법이 그냥 통과가 되면 정말 큰 혼란이 국가적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과도 어쨌든 여러 채널을 통해서 협의를 하겠다라는 입장이신 거고요. 민주당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의 안이 유일한 대안이다. 유일한 해결책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안을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안을 내고 난 뒤에
정부와 집권 여당이 당정 협의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무슨 대안을 제시를 할란갑다. 그래서 봤는데 그게 아니고 민주당 안을 반대하는 안이 당정 협의의 결론이다. 아니 이래버리면 저는 집권 여당으로서 좀 무책임한 거 아니냐. 왜냐면 문제는 있죠. 문제는 있는데 이것이 민주당이 정말로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저희들 생각하지 않으면 집권 여당이 정부가 안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반대하는 것을 마치 당론으로 정해버리면 어쩌자는 겁니까? 지금에 와가지고 지난 시간 동안 숱하게 논의를 해왔는데 아직도 논의의 시간이 조금 더 숙성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카카오톡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카카오톡의 문제는 근본적이고도 근원적으로는 시장의 실패입니다. 명백한 시장의 실패죠. 지금 양곡관리법 이것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시장의 실패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카카오톡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이 실패했으니까 독과점 또는 시장에서 어떤 독점적 지위에 해당할 경우에 국가와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쌀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개입하지 말고 자유시장 경제에 쌀을 맡겨버리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시장의 실패에 대해서 어디는 정부의 개입을, 어디에는 자유시장 경쟁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도대체가 정부 여당의 입장이 뭐냐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설사 쌀을 자유시장 경제에 맡긴다 하더라도 쌀을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주식이죠. 이번에 보셨지 않습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해버리니까 세계 최대 밀 수출국이었던 인도가 밀을 수출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왜냐하면 곡물을 무기화시키고 있고 곡물을 세계 정치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것을 단순히 여러 공산품 중에 하나로 쌀을 취급을 해가지고 자유시장 경제에 맡길 것이 아니고 국가와 정부가 적절하게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의무를 개입을 할 수 있는 시장 개입을 할 수 있는 이것을 법제화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저는 집권 여당이 참 좀 아쉽다. 정말로 더 좋은 대안을 모색을 하는 것이 아니고 민야당 안을 반대하는 게 어떻게 집권 여당의 당론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좀 굉장히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전 의원님 얘기를 하시는데 내용하고 많이 틀리십니다. 우리 전 의원님은 그래도 이제 도시 부산 출신이시고 저는 서산 태안 출신이어서 고향은 경남 어령입니다. 농촌을 너무 잘 압니다. 지난번에도 똑같은 너무 그래서 제가 좀 더 알지 않겠습니까? 쌀 시장 개입을 안 하고 그냥 완전 시장 경제에 맡기자 이렇게 우리가 윤석열 정부가 주장한다 그랬는데 그거 아닙니다. 올해도 90만 톤을 올해도 올 추수하는 거 90만 톤을 사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샀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매년 개입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개입의 강도를 의무화할 거냐 아니면 임의조항으로 할 거냐, 할 수 있다로 할 거냐, 해야 한다로 할 거냐 요 차이거든요. 해야 한다고 하면 의무조항으로 하면 다른 것도 다 그렇게 해줘야 한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시장 개입을 하는데 최소한으로 하는 게 맞다. 민간의 자율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최소한으로 하자는 말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시장에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는 거 좀 틀리다는 말씀을 드리고 쌀의 전략적 이야기를 하시는데 맞습니다. 전략적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35만 톤을 비축미를 매년 삽니다. 정부 창고에는 지금 쌀이 넘쳐나 있거든요. 이게 소비가 안 돼서 3년 정도 되면 사료용으로 빼고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한 이거에 대한 보관비가 매년 수조 원씩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태국이요. 우리하고 비슷한 법을 만들었는데 태국은 쌀 농업 국가잖아요. 그래가지고 12년도에 12조 원의 재정 적자를 냈습니다. 13년도에 15조 원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잉락 총리가 쿠데타로 실각을 할 때 이것도 하나 요인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 법을 하게 되면 대농만 좋아집니다. 대농 중심으로 좋아집니다. 소농은 별 혜택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계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시면 한 500마지기의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잘 경지 정리가 잘 되고 있는데 그렇게 돼버리면 예를 들면 또 뭐 외국인 고용자나 이런 분 해가지고 1000마지기, 1500마지기 한다고 하면 생산된 대로 다 사주기 때문에 대농이 좋아지는 거예요. 소농보다는.
그리고 쌀 생산량이 무조건 쌀만 생산하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주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것보다 10만 톤, 20만 톤 더 계속 증수가 이루어질 거예요. 예. 그때 그 비용하고 보관비는 또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여야가 교대해서 정권을 맡고 있지만 전 정권에서도 이런 문제 때문에 못한 거란 말이지요. 네. 그래서 아마 민주당의 집행부에서도 이거에 대해서는 진중한 고민이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예. 뭐 당정에 협의를 했는데 뭐 이게 야당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만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내용은 그런 건 아니고요. 좀 밝힐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새로운 대안도 있고나 한데 네. 또 야당도 또 새로운 대안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야당에서도 의견을 좀 주시면 또 저희가 또 함께 절충도 한번 해보고 해서 쌀 농가는 농가대로 앞으로 미래가 잘 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예. 국가 재정도 균형을 맞추면서 다른 산업하고 다른 작물들하고 또 함께 균형을 맞춰야 된다. 예. 그게 정부의 역할이고 또 집권 여당은 그런 고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민주당은 또 주로 지지 기반이 호남이지 않습니까? 예. 또 호남이 또 농토가 넓잖아요. 그러니까 지지 기반을 향해서 충분히 던질 수 있는 이야기라고 저희도 보고 있고 예.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것도 지지층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정 부분 또 국민들께서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네. 짧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이 쌀 농가가 어느 지역에 많이 있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의 지지자를 위해서 이것을 한다. 이것은 정말 위험한 말씀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도. 그러면 네. 강원도나 경상도, 영남에서 쌀 농사 짓는 사람들은 뭡니까? 이거는 좀 위험한 말씀입니다. 예.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번 정기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올해 겪었던 이 난리를 내년에 이 난리를 또 겪겠다. 내후년에 이 난리를 또 뭐 겪든지 말든지 이런 입장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번에 문제가 돼가지고 올해 90만 톤 매년 쌀 수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와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번 참에 난리가 났으니까 네. 전국의 100만 쌀 농가들에게 안정적으로 말하자면 정부 정책이라는 것은 예측 가능해야 됩니다. 예. 예측 가능해야 100만 쌀 농가들이 이 쌀 농가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그렇습니다. 삶을 영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정부 정책이 변수가 돼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삶의 어떤 변수로 작용을 해버리면 예측 가능하지 않으면 삶을 계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참에 이 난리통에 정부 정책을 제대로 이제 해가지고 우리 100만 농가가 말하자면 예측 가능한 선에서 농사를 안정적으로 지을 수 있도록 예측 가능성을 부여해 주는 것이야말로 정부의 제1의 역할입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개정을 하자는 것이고 이번에 네. 안 하면 있잖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내년, 내후년 또 귀하게 농사 지은 거 트랙터 가지고 다 땅 갈아엎고 또 이 난리가 납니다. 네. 분명히 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쌀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난리가 나든지 너무 폭락해가지고 땅을 갈아엎든지 난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렇게 정부가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하자는 것이 저희 야당의 주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매년 이 문제가 와 있었죠. 예. 21년도만 이 문제가 없었습니다. 농사를 짓고 보니까 흉년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10만 톤이 부족했어요. 쌀값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물가를 잡는다고 문재인 정부에서 10만 톤이 부족한데 30만 톤을 풀어버린 거잖아요. 20만 톤이 시장에 흐른 거예요. 넘쳐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쌀값이 폭락했단 말이죠. 예. 그래서 21년도부터 또 실패를 한 거예요. 작년도에는 또 어떻게 했느냐. 쌀이 굉장히 풍년이 들었는데 통계를 실패를 했어요. 문재인 정부가. 그래가지고 정말 이 잉여된 농산물이 많이 나왔는데 27만 톤만 사주면 된다 그랬거든요. 예. 근데 27만 톤 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가지고 10만 톤을 추가 더 했는데도 쌀값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올해 와가지고 정말 그 45만 톤을 더 많이 사는 거로 획기적으로 사는 거 해가지고 지금 쌀값이 18만 8천 원대로 회복이 됐습니다. 16.6% 정도가 더 올랐지요. 그런데 전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게 매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었으니 여야가 합의를 해서 네. 그럼 안정적으로 이러한 격리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법으로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룰을 만들면 되고 또 그런 의미로 접근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민주당이 좀
열린 자세로 이렇게 좀 나와 주십사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네. 제가 이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해도 되겠죠? 네. 예, 지난번에도 한번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내일 이제 농해수위 전체 회의가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아마 거기서 좀 논의가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대안이 필요할 것 같고요. 대안이 좀 어떻게 논의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고. 내일은 저 방맹이를 두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 정도에 그래도 여야끼리 서로 의견들이 오고 가고 그러면서 절충점을 좀 찾아야 합니다. 이미 그 협상을 좀 시작을 하고 있고요. 원내 수석들이 만나고 있나요 지금? 뭐 다양한 채널을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좀 좁혀보자라고는 의견을 지금 주고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직접 만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전재수 의원님 신상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방산 주식을 보유했던 것에 대해서 비판 목소리를 내셨어요. 그 라디오 인터뷰였는데 제가 인터뷰를 보기에는 시기적으로 좀 주식을 산 게 좀 안타깝다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공격하고 있는 내용하고는 결이 좀 틀리죠. 그러니까 이해충돌을 이해충돌 아니죠. 이해충돌 아니고 그리고 이것은 주식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현대중공업하고 대우조선해양을 조선주로 분류하지 방산주로 분류 안 합니다. 방산주는 이제 한국항공우주, 카이 뭐 이런 걸 한화라든지 이런 걸 이제 방산, 풍산 뭐 이런 걸 방산주로 분류를 하지.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을 이제 방산주로 분류하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해충돌하고 상당히 멀고 시기적으로도 뭐 국방위를 하면서 거기로부터 얻은 어떤 아주 특별한 정보를 가지고 주식 가치를 올리려고 했다. 그렇게 보기는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죠. 다만 이제 우리가 지난 대선 정말 초접전을 벌였습니다. 많은 지지자들이 대선 결과를 보고서 사실은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많았고 제가 이제 널브러져 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널브러져 있다라고 하는 그 표현 안에 많은 절망한 사람들, 눈물 흘리던 사람들 또는 이제 분노했던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그 지지자들의 입장에서 좀 이게 우리가 좀 국민의힘의 독주에 맞서서 뭔가 좀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논란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실망스럽다라는 이제 표현을 한 것이죠. 저의 입장 그대로 뭐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저희가 속보가 들어와서요. 이거 먼저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요.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혐의는 직권남용 그리고 허위 공문서 작성입니다. 자, 서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2020년 9월에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의 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의 군사 기밀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 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요. 또 이 씨 사건 경위를 수사한 해경의 총책임자였던 김 전 청장 같은 경우는 청와대 국가안보실 방침에 맞춰서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는 방식 등으로 자진 월북을 단정하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가 오늘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관련해서 두 분의 의견을 좀 듣고 다음 질문으로 좀 이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성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뉴스 말씀이시죠?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할 때는 여러 수사를 해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공문서 같은 경우를 파괴하거나 삭제를 지시했잖아요. 이 국가가 행하고 있는 이 서류들을 파괴하거나 삭제를 지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옛날 탈원전 할 때 그 주말에 말이지요. 저 직원이 들어가 가지고 그것도 밤 11시 이렇게 가가지고 다 파괴하고 이런 사건을 아마 국민들께서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때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내가 신내림 받아서 가서 했다 그래요. 이래 참 우스운 얘기가 한번 나왔었잖아요. 근데 특히 우리 국민 내 생명이 관련돼 있는 문제입니다. 그게 저기에 왜 떳떳하면 저러한 공문서를 삭제하거나 파괴를 했겠습니까? 모든 기록은 남겨야 되는 거거든요. 특히 국민 생명과 관련되고 이게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를 수행을 하면서
왜 관련되어 있는 저런 서류들을 파악을 했겠습니까? 그에 대한 여러 정황과 판단을 해서 객관적 데이터로서 저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나. 당시 국방부 장관이고 해경청장이란 말이죠. 예. 제일 수뇌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은 거로 보여집니다. 내용은 자세하게 알 수 없지만 예. 아마 검찰이 여러 자료들을 굉장히 그 심사숙고하게 판단하지 않았겠나 생각을 합니다. 궁금한 거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감사원 감사 결과가 최근에 나오면서 그 대부분의 혐의가 사실 그 보도 자료에 들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중에 국정원장은 오늘 영장 청구 대상에서 빠졌는데 그건 왜 그럴까요? 기본적으로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예를 들면 첩보 생산, 그리고 첩보는 우리가 말하자면 점입니다, 점. 그다음에 그러면은 이 첩보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여러 첩보를 선으로 이으면 그게 정보가 됩니다. 첩보에서 정보가 생산이 되고, 그다음에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분석관들이 그 지난 70년 동안 우리 군의 노하우가 다 쌓여 있죠. 네. 이 정보를 과연 어떤 것을 무엇으로 판단을 할 것인가라는 이제 사실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분석관들이. 네. 그러면은 말하자면 그렇게 해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사실 정황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그런데 말하자면 이것을 이제 그 이것을 생산하는 것은 뭐냐면 국정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합참, 그 다음에 군 내에서도 이제 정보 파트에서 이런 정보들을 생산을 하게 되는데 네. 국정원은 이런 정보를 생산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정원을 기소를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맞닥뜨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분들을 먼저 이제 영장을 청구를 한 것 같고, 저는 윤석열 정부가 집권 여당이 왜 이렇게 무리를 할까? 지금 보세요. 국세청, 감사원, 검찰, 경찰, 국정원, 말하자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수사 역량, 조사 역량, 감사 역량을 총동원해가지고 비판적인 언론, 전 정부, 그다음에 경쟁했던 대선 후보, 그리고 부인, 그리고 아들, 전방위적으로 지금 조사, 수사, 감사, 소환, 압수수색, 특히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서는 대선에서 경쟁을 했는데 220번에 걸친 압수수색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왜 이렇게 무리를 할까? 결국은 저는 낮은 지지율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 낮은 지지율의 원인을 좀 대통령께서 좀 대통령답지 못하다, 정직하지 못한 거 아니냐, 좀 무능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 때문에 지지율이 낮은데, 그러면은 더욱더 국민 소통, 또 야당과 협치, 소통, 또 당내의 어떤 포용력 이런 걸 가지고서 돌파를 하려고 해야지, 결국은 수사, 조사, 기소, 무슨 압수수색, 소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낮은 지지율을 극복을 하려고 하는 그 이유 아닐까라고 저희들이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래 가지고는 이 낮은 지지율 회복 안 됩니다.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없다. 더 큰 위기가 온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누가 보더라도 같은 기준과 잣대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기 어렵죠. 제가 있으면 죄를 받아야 되죠. 달게 받아야 되죠. 그러나 그것도 공정하게 같은 기준과 잣대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너무 한쪽으로만 이렇게 폭탄 쏟아지듯이 쏟아지니까 어느 국민이 이게 공정하다, 같은 기준과 잣대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이제 의문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는 것이죠. 네. 관련해서 하나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지율이 낮으면 국가 기능을 돌아가지 않도록 중지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검찰은 검찰대로, 경찰은 경찰대로, 또 뭐 농림부는 농림부대로, 다 국회는 국회대로 정상적으로 돌아가야지요. 이런 국가 시스템이 작동되는 거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이재명 지사 대권 후보였는데 경쟁 후보를 뭐 이렇게 정치 탄압한다 그러는데 그걸 국민이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민주당의 이낙연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경선할 때 이낙연 후보나 또 다른 경쟁자들이 대장동에서부터 백현동, 성남 FC 이런 걸 다 의혹을 제기했었을 때 그것도 그러면은 정치 탄압이었습니까? 이 문제는 민주당 내부에서 나왔고 고발된 건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거짓말도 너무 많이 했잖아요. 김문기 씨 같은 경우 해외여행을 같이 갔다 오고 골프도 쳤음에도 불구하고 모른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지사 주변에 있던 측근들 4명이 세상을 뜬 사건이에요. 끔찍한 의혹들이 여기 너무 많다고요. 이게 건강한 민주당이면
그 안에서 자정적으로 일어나가지고 수사를 요구하는 게 더 전 민주당답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예. 이거를 그냥 보호하고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게 정치 탄압이라고는 프레임으로 묶어가지고 마치 새로운 정권이 이재명을 두드려 잡는 것처럼 얘기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의혹이 많기 때문에 본인이 떳떳하게 수사를 받으면 되는 일이에요. 정치 탄압이라고 뒤집어 씌우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또 서해 피격 같은 경우도 있는데 이거 그렇습니다. 국가가 아는 시점에서부터 모든 것들을 시간대별로 공개적으로 떳떳하면 함께 그냥 대응하시면 됩니다. 수사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뉴스에서 속보로 나왔지만 예를 든다면 이러한 문서를 파괴했거나 삭제했으면 왜 삭제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내용, 이유 이런 걸 밝히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지금 증명을 못하고 있다. 이게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사항이지 민주당은 정치 탄압을 한다.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이 지지율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적들을 제거하려고 한다고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데 결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님. 그 아까 말씀드렸던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보면 당시 안보실장이 주도해서 이거를 정리했다라는 취지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근데 안보실장은 또 빠졌네요. 이게 보니까 국방부 장관이랑 해경청장을 법원의 판단을 한번 받아보고 네. 그 다음 단계를 밟아가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의 의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우리 성일종 정책위 의장님도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감사원 감사 결과를 원래 감사원의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를 하려고 하다가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들이 대부분이 반대를 해가지고 예. 중간 감사 결과 발표 형태로 발표를 못하고 결국은 검찰의 수사 의뢰하는 형식을 빌어서 기자회견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감사원 내부에서도 최근에 감사 과정이라든지 그 결과 발표와 관련해 가지고 거의 대다수들이 저항에 지금 부딪히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뿐만 아니고 자꾸 삭제, 은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그러면 삭제, 은폐한 리스트와 목록을 제출을 하시라. 그러면은 그게 무엇인지 보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감사원에서도 삭제하고 은폐한 목록도 지금 제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에서 월북 추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지 월북이라고 단정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감사원 발표에 의하면 월북이 아니라는 증거가 또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의문들을 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네. 좀 전에 우리 성일종 그 의장님께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시중의 여론을 제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일종 의장님께서 정책위 의장이시다 보니까 그 시중의 여론을 잘 못 들으시는 것 같은데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 회의도 가셔야 되고 읽어야 될 보고서도 많고 뭐 그러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 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치열한 경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후보 본인, 부인, 가족들과 관련해 가지고 고소고발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와 부인, 가족과 관련해 가지고는 220분의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허위 경력, 허위 이력, 경력 수상 실적 부풀리기 해 가지고 나오셔 가지고 본인 입으로 돋보이기 위해서 허위 경력 이력을 했는데 이것도 죄라면 죄다라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죄를 자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220번에 걸친 압수수색을 하고 이쪽은 압수수색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한 번도 220대 빵입니다. 그러면은 누가 수사가 공정하다고 받아들이겠습니까? 같은 기준과 잣대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시중의 여론이 그렇다. 그 말씀을 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은지를 한번 꼭 좀 보시라 이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원 감사 얘기하시는데 감사위원회가 뭐 막았다 그러는데 네. 감사위원회가 그런 거 할 수 있지요. 왜 못하겠습니까? 발표하는 것보다 검찰로 보내라 이런 거 하는 데일 겁니다. 감사위원들 문재인 정부에서 거의 임명했던 분들이잖아요. 그 4년씩 임기제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 이 삭제해서 없어졌기 때문에 그 자료에 대해서 갖고 있으면 오히려 더 명백하지요. 그러니까 이 삭제해버린 이 서류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런 판단을 삭제할 때 당시에 사람들의 의견을 들었거나 뭐 이런 수사의 과정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삭제한 것을 아니
전 정부 이 두 사람이 지금 구속영장 청구했는데 저분들이 아마 삭제 지시를 하거나 직권남용죄로 아까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된다. 네. 뭐 제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근본적이고 근원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뭐 경제가 됩니까? 민생이 됩니까? 외교가 제대로 됩니까? 남북 관계가 제대로 됩니까? 한반도의 평화가 와가지고 우리 국민들께서 열심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남북 한반도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긴장이 고조가 되고 있죠. 경제도 민생도 남북 관계도 외교도 잘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 낮은 지지율을 돌파하기 위해서 결국은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정부 여기저기 요직에 검사 출신들 다 보내고 대통령실에 검사 출신들 보내고 자신의 복심과도 같은 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에 앉히고 결국은 뭡니까? 조사, 수사, 감사, 소환, 압수수색 허구한 날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강대강 대치 국면을 이끌어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들이라도 결집을 시켜가지고 국정 운영의 동력을 회복해야 되겠다. 지금 이거 아니고서는 이렇게 무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너무 무리한 것이죠. 누가 보더라도 편파적이고 무리하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하시더라도 좀 납득할 수 있는 수사. 죄가 있으면 당연히 조사받고 책임져야죠. 그러나 그것도 공정하다라는 시각, 같은 기준과 잣대를 통해서 진행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에서 하도 나라를 망가뜨려 놔서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합법적으로 한 게 아니다가 보니 이런 부분 수사하는 겁니다. 그래야 다음 정부가 들어왔었을 때 이게 기준점이 되고 올바로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해 우리 수산 공무원이 피격돼 있는데 국가가 그동안 뭐 했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구출하려고 했거나 북한한테 요청을 해서 어떤 구조 노력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공무원이 북한으로 넘어갔는데 피격이 되고 총살이 되고 시신까지 불태워진 끔찍한 사건에 국가가 뭐 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수사하는 게 잘못됐습니까? 저는 이런 것들은 민주당이 정말로 앞장서서 더 오히려 수사를 해가지고 밝히는데 협조를 할 사항이지 이게 무슨 다른 거고 관련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또 북한 문제도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김정은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 그리고 트럼프하고 붙였지 않습니까? 회담하도록 중개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사태가 나왔단 말이죠. 지금 오늘날 북한의 이런 핵 위협이 더 이 고조가 된 것은 민주당 정부의 책임이 큽니다. 이런 부분들을 놓고 함께 협의를 하면 몰라도 지금 이런 것들이 뭐가 무능하다는 거죠. 지금 한미 관계 그나마 윤석열 정부가 바로 폈고요. 민주당 정부가 망쳐놓은 한일 관계 개선하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일자리 분이 다 퍼주게 해가지고 국가재정 바닥이 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지금 현재 정상화하고 있는 이런 와중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마치 정치보복을 한다라고 뒤집어 씌운다고 한다면 저희는 결코 동의할 수가 없고 국민들께서도 그 부분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입이 마르고 닳도록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진짜 입이 마르고 닳도록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는 말씀인데 이 국민의힘과 집권 여당이 청와대가 대통령실이 자꾸만 전 정부 탓, 문재인 정부 탓, 비판적인 언론 탓, 야당 탓, 과거 탓, 남 탓만 하시는데 아니 그래가지고 지지율이 오르면 얼마든지 하십시오. 저희도 책임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지지율이 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로 위기는 곧 기회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면 남 탓하고 과거 탓하는 것으로서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려면 자기 탓부터 그리고 자기 성찰, 자기 반성으로부터 돼야 위기가 기회가 될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반드시 꼭 좀 드리고 싶고요. 민주당이 잘못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롯이 현 정권이 과거 탓만 하고 앉아있기에는 지금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게 국민의힘에게 집권 여당의 지위를 준 것은 그 의미가 있다. 국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를 되새기고 제발 좀 남 탓, 과거 탓, 전 정부 탓 이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탓하는 게 아니라 과거 정부의 불법을 저질렀거나 또 권력을 남용을 해서 나쁜 짓을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수사하라고 하는 게 모든 국민의 요구사항입니다. 이거를 하는 것이지 지금 과거 정부에 탓하는 게 아니에요. 예. 이 수사를 하니까 정치보복을 한다, 정적을 죽이려고 한다. 이 공격하는 거에 대한 민주당의 그 이야기에 대해서 국민이 수사하라고 하는 것을 저희는 전달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러한 잘못된 것을 그냥 덮고 가자는 거잖아요. 지금 이재명 수사하지 말자는 거지 않습니까? 서해 공무원 어찌됐든 문제가 있든 없든 무조건 덮고 가자는 거잖아요. 문 대통령 소환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예. 그건 국민이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우리가 밝혀서 다음 정부 후대에 이런 일을 반면교사를 삼을 수 있도록 기록을 남겨야지요. 이게 왜 정치보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과거 정부 탓이라고 그러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과거 정부 탓할 생각이 없고 단지 잘못된 것들은 정확하게 법에 의해서 집행됐는지 따져보고 수사하자는 겁니다. 선생님 난독증이 있으신 것 같은데 예. 그러지 않고서 제가 드릴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듣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고요. 고무줄 잣대 말고 같은 잣대로 하시라. 수사하셔야죠. 하시라 말입니다. 근데 고무줄 잣대 말고 같은 기준과 잣대, 공정한 수사 이걸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의원님, 저희가 아까 하다만 얘기가 있어서 잠깐 전재수 의원님께 여쭤보고 문자 많이 받으신다고 그래서 하실 말씀 마지막으로. 네. 문자 많이 받고 있고요. 그 문자 안에는 상당히 견디기 어려운 그런 문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하는 사람이 감내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뭐 탓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에 제가 책임을 지는 것이고 또 그렇게 이제 비판적 문자를 보내시고 전화를 하시는 분들의 심정도 있을 겁니다. 네. 제가 두루두루 살펴볼 수 있도록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당이 이렇게 우리가 인정할 건 또 인정하고 그러면서 또 당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전재수가 그렇게 날리는 정치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천받으면 당선되거나 또는 당선의 가능성이 높은 곳에서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흠지라고 이야기하는 영남에서 부산에서 민주당 간판 달고 정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측면도 좀 가능하다면 고려를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저의 충정입니다. 예. 야당을 해본 저희 입장에서 또 여당 의원으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야당 의원으로서 해본 정치를 해본 경험에 의하면 우리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 굉장히 용기 있는 정치인입니다. 특히 자당의 대권 후보고 당 대표인데도 불구하고 저런 소리가 나오는 것이 그만큼 민주당이 건강한 세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전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희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당에서 잘못하면 잘못한다는 소리가 나와야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 전 의원님 굉장히 훌륭한 정치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를 또 두드리 맞게 만드시고 지금 전 의원님이 저런 스텝과 옳은 소리를 내는 것이 지금은 지지자들이 뭐 많은 비난도 하고 뭐 저도 다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길게 보면 다 정치적인 자산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전 의원님께서 굉장히 잘하고 계시고 또 우리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옳은 소리를 많이 내시더라고요. 그런 소리들이 다음엔 주류 세력으로 올랐습니다. 저 같은 경우가 초선 때 그렇게 해서 재선 때 돼가지고 비교적 당직을 맡으면서 일을 하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습니까? 지금 아무것도 안 맡고 계시지만 다음에 아마 원내대표도 되실 거고 당대표도 되실 겁니다. 오늘 큰일 났습니다. 더 두드리 맞게 생겼습니다. 뭐 구속영장 청구할 때 얘기할 때 TV 켜신 분들은 왜 갑자기 문자 얘기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재수 의원님이 이재명 대표를 주식 보유 논란과 관련해서 비판을 했고 문자를 많이 받으신다라는 얘기를 하다가 저희가 주제가 바뀌어서 이 내용을 마무리를 이렇게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분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7월 서해 피격 사건 고발 이후 검찰이 수사에 나선 지 처음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는 오늘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대해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 전 장관은 재작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어긋나는 군사기밀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전 청장은 이 씨 실종 당시 수색과 실종 경위 등을 지휘한 책임자로 청와대 국가안보실 방침에 맞춰 자진 월북을 단정하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카카오와 다음의 메일 서비스가 오늘 중으로 복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는 오늘 오전 카카오 메일의 주요 기능이 복구 완료돼 현재 다음 메일을 복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하지만 다음의 카페와 카카오 스토리, 브런치 등의 검색 기능은 아직 복구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데이터 센터 화재로 카카오 서비스가 불통이 됐던 지난 15일 카카오톡의 총 사용 시간이 전날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데이터 분석 업체인 IGA 웍스 집계를 보면 당일 카카오톡 이용자들의 총 사용 시간은 1,041만여 시간으로 전날 1,873만 시간보다 44%가 줄었습니다. 반면 라인은 15일에 총 사용 시간이 전날보다 2배가 늘었고 네이버 앱은 12%, 네이버 지도는 41% 증가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카카오 서비스 중단 사태와 관련해 네트워크 망에 문제가 생기면 국민의 일상이 마비되고 국가 안보에도 치명적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디지털 서비스는 이미 때려야 뗄 수 없는 우리의 일상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어제보다 2만 2천여 명이 많은 3만 3,24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국내 발생은 3만 3,161명, 해외 유입은 8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247명으로 일주일째 200명대를 나타냈습니다. 사망자는 6명으로 지난 7월 12일 이후 98일 만에 한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다음 달 17일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앞두고 시험일 사흘 전부터 전국 모든 고등학교와 시험장 학교가 원격 수업으로 전환됩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능 방역 관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11월 11일 이후 격리 통보를 받은 수험생은 별도의 시험장을 배정하고 입원 치료 중인 수험생은 전국 24개 병원 시험장에서 수능을 치르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어느 지역에 사느냐와 관계없이 공정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속초 엑스포 잔디광장에서 열린 춘천 속초 동서 고속화철도 착공식에 참석해 앞으로 정부가 지역 교통망 구축 등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시대 개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2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졌던 평택 SPL 공장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안전한 사업장이라는 인증을 수년째 받아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많게는 1년에 10건이 넘게 사고가 있던 공장에서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뚜껑이 열리면 자동으로 기계 작동이 멈추는 안전장치라고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직접 현장에 가보셨는데 네. 그런 기계들의 네. 안전장치가 다 있었습니까? 아니면 일부는 없었습니까? 네, 일부는 없었던 게 사고 당시에 그래서 사고가 난 건데 저희가 갔을 때는 그 장치를 부착을 해놓은 상태 이후입니다. 이게 그 업체 측에서 생산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안전장치를 떼어내고 작업했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왜냐하면 사고 당시 16일 없었던 안전장치가 제가 현장을 간 게 17일이거든요. 예. 17일 오후 2시경에는 그 장치가 설치된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작업 중지 이후에 설치했다라는 그 공장 측의 설명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게 산업안전보건 규칙을 위반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네, 저희 산안법 87조 8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혼합기를 가동할 때 근로자가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해야 하거든요. 근데 이걸 어긴 게 명백하기 때문에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어제 국감에서 노동부도 가능성이 높다고 답변했습니다. 이게 위반을 하게 되면 어떤 처벌 조항도 있습니까?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대재해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돼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기계가 돌아가는 상황에서 작업하면 아무래도 사고가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더라고요. 저희도 현장 화면을 봤는데 실제로 의원님께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크고 작은 사고가 좀 잦지 않았습니까? 네, 최근 5년간 이곳에서는 37명의 재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중에 40.5%인 15명이 바로 끼임 재해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전에만 해도 그 사고와 동일한 작업 공정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끼임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이렇게 크고 작은 사고가 있어 왔는데 놀라운 건 안전한 사업장이라는 인증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산업안전공단에서 내주는 거고요. 이 인증이 어떤 건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안전경영 시스템 인증제도라고 하는데요. 안전공단이 사업장으로부터 인증 신청을 받아서 심사하고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인증서를 수여합니다. 한마디로 그 작업장의 위험 요소를 스스로 평가해서 재해 예방이 가능한 사업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공장의 경우에는 이 인증을 한 차례만 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2016년에 최초 인증을 받고 나서 3년 차인 2019년 그리고 또 그 후 가장 최근 2022년 5월에 연장 심사를 통해서 2차까지 인증 연장을 받은 사업장입니다. 두 차례나 인증이 연장이 됐고요. 시간대를 보면 재해가 있었는데도 인증 심사가 통과된 것으로 나오거든요. 이 정상적인 과정 같아 보이진 않은데요. 사실 근데 재해 유무로 그 인증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 끼임 사고가 전체 재해의 40%가 넘는데 그런 사업장인데 어떻게 끼임 사고 방지 장치인 그 안전장치 인터록 설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인증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의심이 가고 있습니다. 이 공단의 이사장이 어제 국회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배합기 안전장치가 중요하다는 걸 인정했죠. 네, 제가 질의를 했고 특히 만일 올해 2차 인증인 올 5월에 제대로 심사 당시에 이 부분을 심사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그런 재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게 안전 인증을 받을 때 어느 부분까지 포함이 되나요? 이 부분이 분명치 않습니다. 근데 이제 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아까 말한 안전장치, 인터록 설치를 권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5월 인증심사 당시에 이를 별도로 심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공단 측이 그 언론에 별도로 해명한 것을 보면 샘플 조사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답변한 걸 보입니다. 그래서 이후 국감에서 추가로 규명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면 공단의 설명에 따르면 실사를 하긴 했지만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다른 언론에 그렇게 답변을 한 거였기 때문에 저는 언론 보도만 봐서는 사실 확인을 할 수 없어서 이후 국감에서 이 부분을 명확히 좀 짚을 생각입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업체가 이거를 실사가 나오는 걸 알고 안전장치를 붙였다 뗐다 하는 걸 했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런 것까지 명백하게 좀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산업 현장에서 이렇게 좀 안타까운 사고가 있을 때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거론이 됩니다. 저희도 계속해서 얘기를 했고요. 이번 사고는 업체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막을 수 있는 사고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몇 차례 막을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동일한 그 공정에서 일주일 전에 끼임 사고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와 또 2019년에 있었던 인증 심사 당시에만 제대로 인증을 했었더라면 막을 수 있는 참사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SPL 대표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소환되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어떤 부분 증명하실지, 어떤 거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그동안 그 사업장에 37회의 재해가 있었습니다. 과연 그때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꼭 살펴봐야 하고요. 또 이 사고 혼합기에 안전장치를 아까 계속 말했던 것처럼 임의로 떼고 부착하고가 가능했었든지 예. 그렇게 하면서 작업을 했었던 건지 꼭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단의 안전 인증 과정에서 현장 실사가 어떻게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이 부분도 반드시 짚어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부는 이런 재해에 대해서 과연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꼼꼼하게 짚어볼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감장에서 향후에 또 어떤 얘기들 계속해서 나올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의당 이은주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의원님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정부가 탄도미사일 발사를 되풀이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추가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은 마스노 관방장관은 오늘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조치로 유엔 안보리 결의에 금지돼 있는 핵과 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5개 단체에 대해서 외환법에 근거해 자산 동결을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에 있는 남측 시설인 고성항 횟집을 철거했다고 미국의 소리 VOA 방송이 18일 보도했습니다. VOA는 이날 위성사진 서비스 플래닛랩스 사진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중순쯤 고성항 횟집이 해체돼 콘크리트 잔해로 바뀌었다고 전했습니다. 통일부는 우리 측의 거듭된 경고에도 북한이 우리 재산권에 대한 불법적 침해를 계속하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탈원전을 약속했던 독일이 남은 원전의 가동을 내년 4월 중순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중단하면서 에너지 위기가 고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마지막 남은 원자력 발전소 3곳의 가동을 총리 직권으로 내년 4월 15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숄츠 총리는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 슈테피 렘케 환경부 장관, 크리스티안 린드너 재무부 장관 앞으로 보낸 편지에서 이같이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숄츠 총리는 사회민주당 소속이고 하베크 부총리는 녹색당, 그리고 린드너 장관은 자민당 소속입니다. 독일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이후 17기의 원전을 모두 폐쇄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지금까지 14기의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독일은 현재 가동 중인 마지막 3기의 원전도 당초 올해 말까지 폐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독일에 대한 가스 공급을 중단하면서 에너지 위기가 고조되자 원전 폐쇄 시기를 미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녹색당은 남은 원전 3기 중 독일 남부에 있는 이자르 원전 2호기와 네카르 베스트하임 2호기 등 2기는 내년 4월 15일까지 폐쇄를 미루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북서부의 엠스란트 원전은 내년 1월 1일부로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연립정부의 일원인 자민당은 3기 모두 2024년까지 가동하고 필요할 경우 이미 폐쇄한 원전이라도 재가동해야 한다고 맞서왔습니다. 지난 16일 3인당과 녹색당 그리고 자민당이 협상을 시도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루 뒤 숄츠 총리가 남은 원전 3기 모두를 내년 4월 15일까지 가동하기로 결정하면서 논란이 일단락됐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북부의 벨라루스에 병력 9,000명을 파견한 데 이어 탱크와 장갑차 수백 대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벨라루스 국방부의 발레리 레벤코 국제협력부장은 트위터에 글을 올려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레벤코 국제협력부장은 벨라루스에 도착한 군인이 최대 9,000명이고 탱크 약 170대와 장갑차 약 200대, 그리고 직경 100mm 이상의 총기와 박격포 약 100대가 들어올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시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보낼 병력 보충을 위한 부분 동원령 시행을 종료한다고 현지 시각 17일 밝혔습니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모스크바시 군사위원회 위원장은 부분 동원령에 따른 과제와 국방부 임무가 완전히 이행됐다면서 17일 오후 2시부터 모스크바 징집소가 동원 자원 수용 업무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의 지방 정부 가운데 동원령 종료를 발표한 건 모스크바시가 처음입니다. 방탄소년단 BTS의 맏형 진이 이번 달 말 입영 연기 취소원을 내면 이르면 올해 안에 입영할 전망입니다. 입영 연기자가 연기 기간이 끝나기 전에 군대에 가고자 하면 병무청에 입영 연기 취소원을 제출해야 하고, 이후 병무청은 입영 희망자의 입영 계획, 군의 소요, 입영 대기 인원에 따라 입영 시기를 결정해 입영 통지서를 보내게 됩니다. 그룹 방탄소년단 BTS의 맏형 진을 시작으로 병역 의무를 모두 이행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외신들도 관련 내용을 신속히 전하며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AP와 AFP 통신 등은 소속사 빅히트 뮤직의 발표 내용을 상세히 전하면서 BTS의 병역 면제 자격을 두고 한국에서 수년간 계속됐던 논쟁이 종지부를 찍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광주 옛 도심에서 펼쳐진 추억의 광주 충장축제가 마무리됐습니다. 닷새 동안 무려 60만 명 넘게 방문할 정도로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국내외 길거리 음악가들이 겨루는 버스커즈 월드컵은 단연 인기를 끌었습니다. 나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각지에서 찾아온 길거리 음악가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뽐냅니다. 화끈한 무대는 물론이고 가을 분위기에 젖어드는 감미로운 선율도 선사합니다. 두 차례 예선을 통해 선발한 국내외 120개 팀. 이 가운데 높은 점수를 받은 16개 팀을 추려 최종 우승자를 가렸습니다. 축제가 열린 닷새 동안 광주 충장로 일대는 지자체 추산 60만 명 넘게 다녀갈 정도로 인파가 가득했습니다. 누구나 공감하는 추억과 영화 소재에 음악까지 더해지며 방문객들에게 호응을 얻었습니다. 외국인이랑 같이 춤을 추고 또 대학생도 같이 춤을 추고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게 저는 제일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19가 길어지며 큰 타격을 받아온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문화예술인도 모처럼 숨통이 트였습니다. 소비 촉진 행사까지 다채롭게 열리며 손님이 끊이지 않아 축제 효과가 피부로 느껴질 정도입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인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술의 거리도 다 문이 잠겨 있고 성가도 잠겨 있었는데 지금은 12시부터 1시 사이까지도 영업을 하게 되고. 축제에 꽂힌 퍼레이드에 해외 예술가를 초청하고 각 나라 음식과 문화도 선보였습니다. 기존 축제와의 차별화와 다양한 변화 시도는 흥행으로 되돌아왔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됐습니다. 더 질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국제적 교류를 통해서 충장축제가 그야말로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풍부한 볼거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닷새간 축제가 성공적으로 막을 내리면서 이제 20살을 맞는 내년 충장축제에 대한 기대감도 덩달아 커지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2036년 하계올림픽 개최를 추진하는 서울시가 스포츠계의 UN 총회로 불리는 국가올림픽위원회 연합회 총회에서 서울 알리기에 나섭니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오는 20일 저녁 7시 강남구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총회 만찬을 주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는 오는 2024년 말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잠실 스포츠 마이스 복합공간 조성 사업을 소개하고 스포츠, 문화, 예술이 결합한 국제 스포츠 도시 서울의 모습을 알릴 계획입니다.
오늘 아침 때이른 초겨울 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5도로 올가을 최저 기온을 경신했고요. 내륙 곳곳으로도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낮 동안에도 현재 서울 기온이 13.3도에 머무는 등 종일 쌀쌀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는 따뜻한 옷차림 하셔서 보온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쾌청한 하늘이 함께하겠고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해안가와 산간을 중심으로는 초속 15m 안팎의 강풍이 불겠고요. 동해안 지역에서는 너울성 파도도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1에서 5도가량 낮아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서울 14도, 대전과 광주 15도, 대구는 17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겠지만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4도까지 떨어지면서 오늘보다 더 낮겠고요. 때이른 초겨울 추위는 모레 아침까지 이어지다 낮부터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갑자기 크게 떨어진 기온에 중서부와 경북지방을 중심으로 모레까지 감기 가능 지수가 매우 높음에서 높음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따뜻한 옷차림 해주시고요.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는 등 건강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